옛날 어느 마을에 글줄 꽤나 읽는다는 선비들이 술집에 모여 자리를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모두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풍류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한 선비가 먼저 말하길. 우리 어떤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지 한번 이야기나 나눠보세. 그래, 그거 좋지. 그런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먼저 하도록 하지. 가장 아름다운 소리란 모름지기, 달빛 고요한 맑은 밤, 밝은 달에 구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제일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에 다른 선비가 말하길. 그거 참 좋구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소리는 단풍 든 가을산 바람 앞에 원숭이 우는 소리가 최고라고 할 수 있지. 그러자 다른 선비가 말하길. 다들 무슨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가? 내 생각엔 새벽 창가에 졸음이 밀리는데 술독에서 졸졸졸 술 거르는 소리가 제일이고 말고 그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지. 이어 옆에 선비가 말하길. 다들 점잖은 척 하기는 우리들 사이에 무슨 체면을 따지시나. 내 생각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말이야, 야심한 밤 물레방앗간에서 들리는 가죽 방아 찍는 소리가 최고 아니겠는가? 그때 마지막 선비가 말하길. 정말 자네의 재치는 못 당하겠군 그래. 모두들 말이 다 일리가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내 대신 술값 계산해 주는 소리라네. 하늘나라의 여러 선녀 중에서 유독 바람기가 심하고 속세에 관심이 많은 선녀가 있었다. 아, 하늘나라는 너무 따분해. 재미있는 것도 하나 없고. 여기 있는 도령들은 순진해서 현해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심심해 죽겠네. 그러다 어쩌다 어느 선배 선녀가 지상에서 나무꾼을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옳거니? 바로 이거야. 그렇게 해서 선녀는 남자를 찾아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는 어느 깊은 산 속에 조그만 연못으로 찾아갔다. 선녀는 듣던 대로 옷을 훌훌 벗어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젊고 잘생긴 나무꾼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선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옳지. 드디어 나의 수건을 원없이 풀게 되는구나. 저 잘생긴 나무꾼이 틀림없이 내 옷을 훔쳐가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선녀가 있는 쪽을 슬쩍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도끼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뭐야? 아직 날 못 본 거야? 이상하게 생각한 선녀는 좀 더 나무꾼 근처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기다렸다. 하지만 나무꾼은 선녀를 본 채 만취하고 계속해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 못한 선녀는 할 수 없이 옷을 주워 입고 나와서 나무꾼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이봐요, 나무꾼 씨. 소문 못 들었어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도대체 왜 날개 옷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꾼은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여기 금도끼 준다는 신령님 소문 듣고 왔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머슴 사는 칠복이가 친구 박서방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박서방은 집에 없었고 그의 부인이 문을 열어주는데 빼어난 미모의 그녀는 안타깝게도 벙어리였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박서방, 이 친구는 어딜 나갔나요? 그러자 벙어리 부인은 칠복이를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갑자기 등을 돌리고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한껏 물이 오른 허벅지와 엉덩이를 보여주며 술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눈요기에 칠복이는 기분이 몹시 좋아졌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전 지금 그 친구의 행방이 궁금할 뿐인데요. 그러자 부인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술병을 가리키는 그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친구 부인의 연이은 행동에 어느덧 가운데 다리가 화가 나기 시작한 칠복이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안 돼, 그 집 말은
엄연히 친구 부인인데 내가 어떻게 참아야만 해. 칠복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무슨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전 그럴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 단지 그 친구가 어디에 있는가 궁금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인은 막무가내였다. 여전히 치마를 걷어올리며 술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계속되는 부인의 행동에 기분이 묘해진 칠복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뛰쳐나왔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당사자인 친구 박서방이 막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이를 본 칠복이가 소리쳤다. 이봐, 큰일 났네. 자네 부인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되다니? 내가 자네가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엉덩이를 들춰보이고 술병을 가리키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칠복이의 말에 박서방이 낯빛도 바꾸지 않고 말했다.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건 말이지. 우리 남봉꾼 남편이 지금 술집에 있습니다. 이런 뜻일세.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홍식과 춘식이라는 두 젊은 선비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마을에 다다르자 냇가에서 동네 젊은 처녀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문득 홍식이 장난기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춘식에게 말했다. 역시 시골 여인들이 참 순박하고 곱다니까. 저 저고리 속 속살은 얼마나 고울꼬. 이복의 춘식이 자네가 가서 저기 빨래하는 저 처자의 가슴 좀 한번 보게 해주게. 만약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남은 경비와 밥값은 다 되겠네. 그러자 춘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대답했다. 좋네.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렇게 두 사람은 빨래를 하고 있는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춘식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빨래하는 낭자. 네, 왜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듣자 하니 지금 이 고을에 마땅히 2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3개가 있는 요괴들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소문이 찾아오. 이에 고을 원님께서 빨리 그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시던데, 내가 보기에는 온매무새를 보아하니 처자가 분명 가슴이 3개 달린 요괴 같소. 그러니 지금 당장 요괴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 관하로 끌고 가야겠소. 네, 뭐라고요? 내가 가슴이 3개 달린 요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지레 겁을 먹고 허겁지겁 옷을 풀어 보이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제 가슴은 이렇게 2개뿐이에요. 라고 하며 봉긋한 가슴을 보여주었다. 이에 춘식이는 내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며 자네 받는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야 하네. 아이고, 내 오랜만에 좋은 구경했구먼. 틀림없이 약속은 지키지. 그때 처녀가 말했다. 선비님, 정말 원님께서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다행히 처자는 요괴가 아니니 이제 안심해도 되시오. 그런데 선비님, 제가 보니 저 옆에 있는 선비님이 아무래도 가운데 다리가 하나 더 달린 요괴 같은데 얼른 잡아가시지요. 옛날 어떤 사람이 아내를 잃고 10년째 호라비로 지내다가 다시 새 장가를 들고 싶었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통해 어떤 참한 과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재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처음부터 과부인지는 알고 재혼한 것이긴 하지만 혼례를 치른 다음 첫날 밤에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얼굴에 주름이 심한 것이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 올해 몇 살이오? 내 36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더 들은 것 같구려. 신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은 46입니다. 신랑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니 그러면 어찌 36살이라고 했소? 그리고 방금 46이라고 했지만 내 눈은 못 속여. 아무래도 더 들어 보이니 진짜 나이를 말해보구려. 그 말을 들은 신부는 다시 말했다. 사실은 54입니다.
속여서 기분이 언짢으시겠지만 용서하십시오. 제가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요리도 잘하고 집안 살림이든 뭐든 다 잘합니다. 평생 지아비로 섬기고 따르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허허, 이거 참 54살이면 나보다 나이가 훨 많은데. 그런데 신랑은 신부의 나이가 그것보다 더 들은 것 같아 몇 번을 다시 물어보았으나 역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더 이상 실토하지 않았다. 신랑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궁리 끝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신랑은 시치미를 뚝 떼고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신부가 묻자 신랑이 말했다. 내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 장독대에 가서 고추장독의 뚜껑을 단단히 덮고 와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쥐들이 고추장을 물어가 하나도 남지 않을 테니. 그 말을 들은 신부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내 참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내 나이 70이 넘도록 쥐가 고추장 물어간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허대감은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오늘 밤도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에게 처방받은 비싼 보약을 다려먹고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하는데 약값이 장난이 아니구려. 그렇게 약을 먹고 7일마다 합방하기를 7차례나 치루었으나 부인은 입덧을 하지 않았다. 허대감은 한숨을 토하며 아이고, 기어코 대가 끊기는구나. 내 죽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대할꼬. 이에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출산을 못하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첩을 들여 대를 잇도록 하십시오. 이에 대감은 좋아라 하며 젊은 첩을 구해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청양산 겸비암에서 30년간 돌을 닦은 용한 도사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사를 만나고 태기의 효험을 본 안악들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터라 허대감 부부는 겸비암의 조그만 암자로 향했다. 도사가 말하길 내보아하니 부인이 기가 약해서 그러는 것이니 앞으로 7일간 나에게 기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치료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설명해도 모를 것이니 알 필요 없소이다. 그리고 내보아하니 남편은 잡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7일간 동굴에 들어가 수양을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렇게 부부는 7일간 기치료와 수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10달이 지나자 기적처럼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네, 드디어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생겼소이다. 그건 그렇고 도사님이 말한 방법대로 해서 그런지 아이가 꼭 도사님을 닮은 것이 참 신기하네 그려. 옛날 어떤 절에 잘생긴 외모의 어느 젊은 스님이 부인들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스님, 시간 어떠시오? 내 오늘 기니 상의할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은 좀 바쁜데 말이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한번 들르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모가 빼어난 어떤 부인네가 있어 스님과 자주 만나고 있었다. 스님, 너무 오래간만이 아니요. 어서 시작하시지요. 그 부인은 매번 너무나도 정열적인 나머지 젊은 스님의 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다. 그날도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 재미를 보기 위해 마을에 내려갔던 젊은 스님은 일을 마치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올라오는 길에 이웃 절에 머무르고 있는 절친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자네 참 오래간만이네. 그런데 모처럼 안해보는 젊은 스님의 안색이 몹시 초췌해진 것을 눈치챈 이웃절의 스님이 놀라며 말했다. 아니, 자네 얼굴이 도대체 왜 그 모양인가? 무슨 일이 있는 겐가? 무슨 일은 무슨 일, 별일 없다네. 내 보아하니 자넨 부처님께서 금하도록 한 쾌락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모양이군.
좀 삼가하지 그러게나. 그렇게 지나치게 빨려 들어가다가는 자네 몸도 나만하지 않겠네 그려. 그러자 젊은 스님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건 그렇지만 자네 말하긴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는 말 잘 알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이 마치 비렁뱅이 같다네 그려. 사철 그릇을 내밀고 있으니 낸들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 옛날 어느 고을에 머슴 사는 덕세가 정력이 강해 많은 여인네들을 유혹해 정을 통하곤 했다. 그런데 이웃 동네에 사는 옹심이 역시 욕정이 넘쳐 정력이 강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하루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덕세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교섭해 어느 날 산속 계곡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반갑소. 내가 바로 덕세요. 옹심이라 하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으슥한 골짜기로 돌아 들어가니 널따란 바위가 있어서 두 사람이 충분히 누울 만큼 넓었다. 게다가 봄철의 따뜻한 햇볕 또한 잘 비치니 애정놀이 하기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곳이었다. 이 좋은 바위를 만난 건 우리 두 사람에게 정말 행운이요. 이렇게 좋은 장소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럼요. 이렇게 놀기 좋은 곳이 어디 그리 많겠습니까? 곧 두 사람은 바위 위로 올라가 준비해온 술을 한 잔씩 나누어 마신 다음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봅시다. 덕세는 즉시 옹심이를 끌어당겨 몸 위로 올라가 한바탕 일을 벌였다. 잠시 후 욕정에 가시지 않은 두 사람은 또 한 번 거사를 치렀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참 만에 그 일을 끝내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의 작업이 끝나니 두 사람 모두 사타구니 사이가 질펀하여 마치 흙탕물을 가져다 부어놓은 것 같았다. 덕세가 여인의 옆에 누워 말했다. 우리들의 그곳이 질펀하여 다 마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구려. 그러니 이대로 반드시 누워 다리를 벌리고 젖은 부분을 햇볕에 말리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미있는 결합을 한 후에 집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예,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나란히 누운 채 두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젖은 사타구니 사이를 햇볕에 내놓고 말렸다. 그런데 여인은 별로 재미가 없어 아래가 촉촉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몸을 맞대고 싶었다. 이보시오. 내 것은 벌써 다 마른 것 같은데 어서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러나 덕세는 너무 힘을 쏟았기에 좀 더 푹 쉬고 싶었다. 기다리시오. 내 것은 아직 좀 더 말려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은 슬그머니 화가 나서 물었다. 아니, 내 것은 깊숙한데도 다 말랐는데 당신 것은 툭 튀어 나왔으면서도 아직도 덜 말랐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이에 덕세가 말했다. 아, 그것은 다 이유가 있소이다. 당신 것은 쪼개져 있어 빨리 마르지만 내 것은 통째로 말리니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오. 한 엉큼한 포졸의 아내가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였다. 부인,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어서 시작합시다. 그렇게 두 사람이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남편이 들이닥쳤다. 여보, 나왔소. 당황한 사내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마땅히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런, 큰일이 나버렸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사내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만 하였다. 그런데 그때 지기가 뛰어나고 엉큼한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옷을 정리하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뜰에 서 있으세요. 그렇게 사내에게 시킨 후 여자는 대담하게 나가 자기 남편을 맞았다. 아니, 여보 어찌 이리 늦으셨어? 늦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당신을 만나려고 영의정 대감의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아까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도대체 그런 분이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오셨단 말이오?
여자가 남자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대감께서 당신더러 이 양반을 본데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했답니다. 하고는 뜰 쪽을 향해 외쳤다. 서방님, 속히 나오십시오. 아, 오셨으니 이제 그만 출발합시다. 그러자 포졸이 손으로 뒤통수를 치며 중얼거렸다. 제기랄, 한 잠도 못 자서 이제 눈 좀 붙이나 하고 왔더니 별일이 다 생기고 지랄이야. 그렇게 해서 바람난 포졸의 아내와 외간 남자는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옛날 한 나그네가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어 잠잘 곳을 찾다가 어느 외딴 집을 발견하고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날은 저물고 잠잘 곳은 없으니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오니 외간 남자를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례가 되는 줄은 아오만 그래도 어떻게 하룻밤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집도 없는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남자가 연신 사정하자 처음엔 꺼려하던 여주인도 나그네의 처지가 안 됐던지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이 근방엔 달리 집도 없으니 하는 수 없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주인의 허락을 받은 나그네는 곧 건너방으로 안내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나그네는 미모의 안주인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무시는지요? 아직 안 자는데요.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의 여주인이 나그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혼자 주무시려니 적적하시지요. 그 말에 나그네의 가슴은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나그네는 말까지 더듬고 말았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네,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여주인이 말했다. 길 잃은 노인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같이 주무시지요. 총각, 나랑 같이 자.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딸 옥순이와 그 집 머슴인 칠복이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둘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결국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옥순이가 혼례를 앞두게 되었다. 아씨, 시집 안 가면 안 되나요?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되겠니? 너도 우리 아버지 성격 잘 알잖니? 나도 너무 힘들구나. 아씨를 참말로 사랑했습니다요. 다음 생에는 꼭 부부가 되어 다시 만나자고요. 칠복아, 우리 그냥 멀리 도망갈까? 안 돼요. 그러다 잡히면 아씨는 혼나고 끝나지만 저는 멍석말이 당해 병신될 게 뻔하구만요. 그때 마침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아씨, 별똥별이에요. 별똥별에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둘은 소원을 빌게 되었다. 우리 아씨 평생 결혼 못하게 해주세요. 아씨,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글쎄, 나는 칠복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빌었지. 너는 무슨 소원 빌었는데? 아씨와 마지막으로 뜨거운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렇게 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뜨거운 거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난 어느 날, 야, 칠복아, 너 일로 와봐. 예, 아씨, 부르셨습니까? 내가 뒷간 청소 깨끗이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지나갈 때마다 냄새 나잖아. 아씨, 정말 죄송합니다. 네 놈이 개떡 같은 소원 빌어서 내가 지금까지 시집도 못 갔잖아. 넌 무덤에 누울 때까지 고생해야 해. 알았어? 이런 제기랄 그냥 솔직하게
한 번 주고 시집가라고 빌걸 아주 인생 꼬였구먼. 그런데 아씨, 이제 그만 사실대로 말해주시지요.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소원을 빌었길래 50년 동안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그 말에 아씨가 말하길. 그거야 네가 다른 여자 못 만나게 다시는 아랫도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빌었지. 옛날 어느 고을에 살던 어떤 처녀가 한 양반댁의 선비와 결혼을 하게 되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신부가 밖으로 나가보니 신랑을 따라온 선비 집종들이 몰려와 신부에게 잘 주무셨느냐고 문안 인사를 드렸다. 세아 씨 잘 주무셨습니까? 이때 신부가 그 종들을 쏘아보며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놈들아, 너희 도련님에게 원래 첩이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요. 신부가 화를 내며 다시 물었다. 바른 대로 말하거라. 도련님이 집에 첩을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느냐니까. 신랑 집 종들은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우리 도련님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해서 첩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더욱 화를 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요것들아, 거짓말 마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너희 도련님이 첩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찌하여 밤에 잠자리를 하면서 그렇게도 능숙하고 다양하게 거침없이 잘할 수가 있단 말이냐? 거짓말 말고 첩이 몇 명인지 바른 대로 이루거라. 아닙니다, 세아 씨. 소인들은 정말 사실대로 아는 것이옵니다. 신부는 혼자 씩씩거리면서 종들을 쏘아보았다. 이에 한 종이 신부에게 말했다. 그런데 거참 희한한 일입니다요. 세아씨께서는 귀중 처녀로서 우리 도련님과 첫날 밤을 한번 겪어보고서 어찌 신랑의 그 숙달된 잠자리 기능을 그렇게도 잘 아신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 이에 당황한 신부가 둘러댔다. 아차, 내가 잠깐 옆집 김총각이랑 착각했나 보구나. 옛날 어떤 마을에 색을 밝히는 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감의 집에는 나이 17세의 삼월이라는 어린 여종이 있었다. 이 여종은 어릴 때부터 대감 부인의 안방에서만 같이 자라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 규방 처녀와 다를 바 없이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대감은 그 아이를 한번 품어보고 싶었으나 잠시도 부인이 방을 비우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 의원인 박 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부탁하였다. 이보게 친구, 날 좀 도와주게.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할 터이니 자네가 이리저리 말 좀 해주게. 내 잘 되면 꼭 섭섭치 않게 살해하겠네. 수일 후 밤에 대감이 크게 아픈 척 연기를 하였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대감,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가서 의원 좀 불러오너라. 아버지 숨이 넘어가려고 한다. 집안 사람들이 대감을 크게 걱정하여 박 의원을 불러 진맥하게 하였다. 아니, 며칠 전까지 멀쩡하던 양반이 어떻게 갑자기 병환이 이토록 위독하게 되었어? 의원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 의원 생활을 50년 했지만 이 병에는 어떤 약도 소용이 없구려. 그저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이에 크게 놀란 아들이 의원에게 애걸하였다. 어찌 좋은 방법을 생각지 않고 죽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의원이 얼마 동안 깊이 생각하는 척하더니 백약이 합당한 것이 없으나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얻기가 곤란해 답답할 따름이요. 하고는 한숨만 쉬는 것이었다. 이에 아들이 몸이 달아 비록 어렵다고 하나 제가 있는 힘을 다하여 구하겠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의원이 말하였다. 이 병의 원인은 가슴과 배에 한기가 가득 맺혔기 때문인데 이것을 낫게 하는 방법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16에서 17세의 수처녀를 얻어서 따뜻한 방 한가운데서 병풍으로 바람을 막은 다음 알몸으로 가슴을 서로 마주대고 안고 누워 땀을 흘리면 나을 수가 있어.
그 외에는 어떠한 약도 소용이 없어.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았으니 조상 치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그 말을 들은 대감의 부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의원날이 안방에 여종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내 이불 속에서 자라서 아직까지 문 밖 구경도 하지 못하였고 지금 나이가 17세이니 만약 약을 구할 수 없다면 이 아이를 한번 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옳거니 과연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들은 기뻐하면서 대감에게 의원과 어머니의 말을 고하였다. 이제 내가 안 죽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 밤 병풍으로 방안을 가리고 여종에게 치마와 저고리 끈을 풀게 하여 대감의 이불 속으로 들게 하였다. 그래 사모라, 네가 나를 살리려고 왔구나. 대감마님, 사머리가 아니라 춘자예요. 아니 글쎄, 사머리 고년이 알고 보니 돌쇠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지 뭐예요. 염려 마세요. 지금까지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대감의 병은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전성기가 지나 뒷방으로 물러난 홍랑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는 오랫동안 그 기방에 자주 드나들며 그 기생과 알고 지내온 한량 하나가 홍랑이의 방에서 술 한 잔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홍랑아, 아직까지도 널 찾아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날따라 기방을 찾는 양반들이 꽤 많았는데 어느 두 양반이 짝을 지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홍랑이 말했다. 마부장과 오별감이 오시는군요. 얼마 후에 또 두 사람이 들어오니 여초관과 최서방이 오시는군요. 그런데 먼저 온 한량이 가만히 바라보니 지금까지 들어온 네 사람의 성이 분명 김씨요 이씨인데 홍랑은 마씨니 여씨니 오씨니 최씨니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궁금증을 참지 못해 기생에게 물었다. 내가 기생짓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손님들의 성씨를 그토록 모르는 것이냐? 하니 기생이 말하길. 그분들이 다 나하고 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소이까? 마씨, 여씨 등의 성을 붙인 것은 그분들과 밤일을 치룬 다음 제가 지은 벼로들이지요. 그러면 어찌하여 그런 벼로를 지은 것인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한량의 물음에 홍랑이 다시 설명하였다. 그중 아무개는 덩치가 크고 물건도 크니 성이 마씨인 것이 분명하고 다음 아무개는 몸은 작으나 아래 것은 몹시 크니 성이 여씨인 것이요. 또 아무개는 한 번 꽂으면 금방 토하고 다시 토하고 하니 성이 오씨요. 다른 아무개는 참새가 위로 오르고 아래로 내렸다 하기를 변화무쌍하게 하는 것 같이 이 사람도 그러하니 참새 작과 글자가 비슷한 최씨라 붙인 것이지요. 이에 한량이 말하길. 그렇다면 나 또한 당연히 내가 벼로를 지었겠구나. 홍랑은 당연하다듯 웃으며 당연히 있지요.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내 참으로 궁금하니 어서 말해보거라. 이에 기생이 웃으며 말하길. 날마다 기방에 찾아와 헛되이 와서 헛되이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니 당연히 허생원으로 부르는 것이 제격이지요. 그러자 한량이 말하길. 그런데 그것 참 이상하구나. 헛되이 와서 헛되이 가는데 어째서 올 때마다 내 지갑이 텅텅 비는 것이냐? 옛날 어느 마을에 30이 훨씬 넘은 노총각 덕추리는 저작거리에서 떡을 팔고 있는 순심이를 좋아했다. 덕추리는 열심히 떡을 팔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과부 순심이의 미모와 생활력에 반해버렸는데 떡 사세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떡 사세요. 떡 2개 사면 3개 드려요. 그것 참 곱네 고아. 저 여인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그런데 쑥맥인 덕추리는 어떻게 하면 순심이를 꼬실까 고민하다 친구 삼수에게 물어봤는데 거 요즘 여인들은 막 들이대는 거 싫어하니까 내 말 잘 듣고 따라해봐.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서 떡을 사.
그리고 돈을 내고는 떡은 받지 말고 얼른 자리를 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여인네가 틀림없이 너란 놈이 궁금해질 거야. 그러다 너한테 말을 걸면 그때는 이미 너한테 마음이 열린 거지. 그때 바로 들이대면 무조건 된다네. 삼수의 조언을 들은 덕출은 순심에게 다가가는데 내 떡 좀 사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개 일전이고 세 개는 이전이요. 자, 여기 일전이요. 감사하오. 잠시만 기다리시오. 덕출은 자리를 황급히 뜨는데 이보시오. 여기 떡 가져가시오. 뭐야? 떡을 왜 안 가져가지? 순심이는 황당해했다. 그 후 이틀마다 덕출은 순심이를 찾아가 떡을 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멈추지 않고 그녀를 찾아가 떡값을 주고 그냥 갔다. 그리고 어느 날 떡 사러 왔소. 여기 일전이요. 그리고 막 돌아서려는데 이보시오. 내 할 말이 있소이다. 드디어 입질이 오는구나. 왜 그러시오? 대체 떡을 왜 안 가져가는 것이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대가 어렵게 떡을 팔며 자식을 키운다길래 내 돕고 싶어 그랬소이다. 아, 그랬던 것이오. 정말 고맙소이다. 근데 할 말이란 게 그것뿐이요. 어서 말해보시오. 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소. 그게 말이오. 미안한데 떡값이 올랐어. 다음부터는 떡 하나에 이전 주시오. 이에 화가 난 덕출이가 아니 뭐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안 오겠소. 내가 여기서 산 떡이 소 한 마리 값은 되는데 사실 난 이 떡 말고 다른 떡을 더 좋아한단 말이오. 이제 옆 동네 춘자네 떡집에 가서 도와줘야겠소. 한이 당황한 순심이가 알겠소. 진작 그렇게 말할 것이지 왜 인제 말하는 것이오. 대신 내 다른 떡을 서비스로 드릴 테니 오늘 밤 물레방아로 오시오. 그렇게 덕출이는 떡 500개를 사고 나서 겨우 다른 떡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 사는 팔복이는 주막을 하는 과부 춘자를 좋아했다. 그래서 언제나 한번 꼬셔볼까 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도 팔복이는 주막에서 국밥에 막걸리 한 잔 걸치는데 이봐 춘자, 오늘 끝나고 나랑 막걸리 한 잔 어때? 뭐요? 술을 또 먹어? 작작 좀 먹으시오. 이제 건강 생각해야 할 나이가 아니오. 역시 날 걱정해 주는 건 춘자 자네밖에 없다니깐. 인정 많고 속 깊은 춘자 자네는 완전 내 이상형이라네. 그런데 말이지,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 못 맞추면 나랑 한 잔 어때? 그래, 마침 손님도 얼마 없고 심심한데 한번 내보시오. 그러니까 어떤 깊은 우물 속에 개구리 3마리가 있었어. 그 중에 2마리는 수컷이고 1마리는 암컷이었지. 그런데 수컷들은 힘이 세서 종종 우물 밖으로 나가서 세상 구경 실컷 하고 나와 둘이서만 바깥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거야. 그러자 암컷 개구리가 나도 우물 밖으로 한 번만 데리고 가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수컷 개구리 1마리가씩 웃으면서 한 번만 주면 데려가 주지 이러는 거야. 암컷 개구리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수컷 개구리의 제안을 들어줬지. 그런데 그놈이 열흘이 넘도록 바깥 세상 구경을 미루더니 혼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야. 아니, 저걸 개구리 놈이구만. 완전 먹고 튀었네. 튀었어. 해서 이젠 별 수 없이 하나 남은 수컷 개구리한테 말했지. 자신의 소원이 바깥 세상 구경하는 거라고 애원했어. 근데 이놈도 똑같이 한 번 주면 데려가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민 끝에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또 다시 몸을 허락하고 말았지. 그런데 글쎄 이 자식도 며칠을 미루더니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 하여간 사내놈들이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니까. 그런데 암컷 개구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라도 바깥 세상에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곤 어떻게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지. 아니, 어떻게 했는데? 이에 팔복이가 웃으며 그건 말이지, 한 번만 주면 알려주지. 하니 춘자가
아, 됐소. 이제 생각났소. 그거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요. 하며 춘자가 가려고 하자 팔복이가 말을 거는데 아니 사실은 나도 결론은 모르고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진짜 알고 있어. 그럼 내 그 이야기 12번도 더 들었소. 그래 그럼 암컷 개구리가 어떻게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갔소? 그건 말이요. 국밥 한 그릇 더 시키면 가르쳐 주겠소. 그렇게 팔복이는 그날 국밥 12그릇을 먹었다고 한다. 옛날에 한 어리석은 신랑이 음양의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여 장인이 그것을 민망히 여기니 장인의 생질이 일러 말하기를 제가 신랑에게 음양의 이치를 가르쳐 주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장인이 반가워하며 이를 허락했다. 이윽고 그 생질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내게 화촉동방편이란 책이 있는데 밤중에 문 밖에서 그것을 읽을 터이니 자네는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게. 하니 신랑은 그 말에 따라 방 안에 있고 장인의 생질이 큰 소리로 문 밖에서 읽어 가로되 먼저 옷을 벗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따라하였다. 또 소리치기를 신부를 묘에 눕히도록 하여라. 하고 또 소리치기를 신부의 두 다리를 들도록 하여라. 하고 또 신부의 구멍을 찾아 너의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한즉 신랑이 그 말의 뜻을 몰라 가만히 물어 가로되 구멍이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하니 생질이 웃으며 말하기를 배꼽아래 세치에 이르되 항문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곳으로 도끼로 찍은 듯한 구멍이 있으니 그곳에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그 말과 같이 한 후에 또 묻기를 물건을 넣은 후 또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까? 하거늘 이에 생질이 말하길 물건에 나아가고 물러가매 절도가 있게 하거라. 라고 한즉 이에 신랑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거라. 이윽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신랑이 생질에게 그 화촉동방편이라는 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또 무엇이 궁금한 것이냐? 이에 신랑이 화를 내며 아니, 한번 넣은 후에 다시 빼고 또 신부를 일으킨 다음에 눕히고 다리를 들고 다시 구멍을 찾아 넣으려니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하렵니다. 옛날 어떤 사내가 처녀를 겁탈했다는 죄목으로 동원마당에 끌려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또가 추상 같은 목소리로 사내의 죄를 추궁하기에 앞서 겁탈당했다는 처녀에게 먼저 물었다. 너는 주어도 숨김없이 묻는 말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예, 사또나리. 그래, 내가 저 사내에게 겁탈당했다는 게 사실인지고? 예, 사또나리. 틀림없이 사실인 줄 아뢰옵니다. 그럼 그때 당시의 전후 사정을 숨김없이 낱낱이 아뢰도록 하여라. 예, 사또나리. 명대로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입을 열었다. 저 사내가 저를 소녀의 집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가서는 큰 나무 아래로 밀어붙였습니다. 소녀는 싫다고 몸부림쳐댔지만 그가 훨씬 기운이 세서 그만. 이때 갑자기 사내가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저는 정말 억울하옵니다. 저 여자가 먼저 저를 유혹하였고 속옷을 아래로 내린 것도 제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직접 자신의 속옷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깜짝 놀란 사또가 처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스스로 속옷을 내렸다고? 그 말이 사실이냐? 예, 사또나리.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사옵니다. 오호라, 그래? 그렇다면 그 사정을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처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녀의 어미가 워낙 잔소리가 심해 속옷을 더럽혔다간 큰 꾸중을 듣기 때문이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잠기가 밝은 데다가 신경이 무척 예민한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밤중에 무슨 작은 소리라도 날라치면 매번 남편에게 밖에 나가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라고 성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났는지 부인이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알았소.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아니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니 그냥 자자고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부인은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알았소. 남편은 또다시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소. 잘못 들은 거니 그냥 잠이나 계속 자자고요. 남편이 막 다시 잠이 들려는 순간 또다시 부인이 남편을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이번엔 진짜 누가 왔나 봐요. 남편은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럭저럭 참았지만 세 번째가 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여보, 누가 온 것 같다니까요. 그 소리에 남편은 거의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끌어 푹 덮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니까 안심해도 되는구려. 무시당한 부인은 토라지듯 말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도둑이라면 소리를 안 내고 들어올 것이니까 도둑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만약 강도라고 해도 당신을 보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소. 옛날 아주 더운 어느 여름날 옷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것을 딸아이가 보고 말았다. 궁금한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한테는 없는 아버지한테 달려있는 저것이 뭐예요? 하고 묻자 난감한 어머니가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저것은 그러니까 저것은 말이지 창자라는 거다. 창자. 그 뒤로 10수년이 지난 후 딸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시집 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수척해진 얼굴로 친정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딸에게 물었다. 그래, 시가떼기 가난한 살림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 하며 걱정하며 물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집안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런데 얘야, 근데 너의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것이냐? 하고 어머니가 물으니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길. 집구석이 먹고 살만해지면 뭐 하겠어요? 서방님의 창자가 하도 시원찮아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자칭 세상 모든 진리를 깨달았다는 최법사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여인 춘자가 최법사를 찾아와 자신의 죄를 고하는데 저기 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보살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서방 잃고 홀로 산 지 몇 년 되니 어찌나 외로운지 그만 목욕하는 돌쇠의 은밀한 곳을 훔쳐봤습니다.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 저기 부엌에 있는 대야에 귀한 정수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두 눈을 씻으면 죄가 말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네, 법사님, 알겠습니다. 그때 마을의 다른 여인 금자가 법사에게 다가오는데 저기 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보살님, 말씀해 보시지요. 저도 서방 잃고 홀로 산 지 몇 년 되니 너무 외로워 돌쇠가 우통까고 장작을 패던 모습에 혹해 참지 못하고 돌쇠를 뒤에서 껴안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도 저기 여인이 있는 부엌에가 대야에 담긴 귀한 정수에 두 손을 씻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말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두 여인이 나오지 않자 궁금해진 법사가 부엌에 가보니 두 여인이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왜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오? 그게 말입니다, 법사님. 제가 두 손을 씻으러 가니 글쎄 인연이 이 귀한 정수에 방댕이를 씻고 있지 뭡니까? 그러니 이렇게 더러워진 정수에 어찌 제 손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고 있던 중입니다. 눈을 씻으랬는데 어찌하여 방댕이를 씻은 것이오? 네, 법사님. 사실은 돌쇠의 은밀한 부분만 본 것이 아니고 돌쇠와 분가분가를 하였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할 것이지. 법사님, 그럼 저의 죄는 어찌 씻나요? 다른 정수는 없습니까? 정수는 하루에 한 번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 다시 오면 되니 염려 마시구려. 이에 춘자가 죄스러운 마음에 그러면 법사님, 이 더러워진 정수는 버리고 대야를 깨끗이 씻고 나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깜짝 놀란 법사가 아니요, 됐소. 날도 어두워지고 위험하니 그냥들 돌아가시오. 네, 좀 이따 저녁도 지어야 하고 따로 쓸 때가 있어서. 그렇게 법사가 정수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옛날 어떤 부잣집의 어린 과부가 아이도 없이 유모와 같이 살면서 언제나 유모와 함께 밤을 지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모가 병고로 인하여 급히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씨, 하루 이틀 안에 돌아올 터이니 이웃집 여인에게 집 지킬 사람을 부탁해 보세요. 그래서 어린 과부가 이웃집 여인에게 유모가 출타하여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우니 아주머니 댁에 머슴 돌쇠를 보내주시면 저녁을 잘 대접하겠으니 집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에 이웃집 여인은 그것을 허락하여 곧 돌쇠를 보내었다. 돌쇠는 그때 나이가 18이었으나 우둔하고 지각이 없었다. 이런 진수성찬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씨. 과부에게 저녁 대접을 잘 받은 돌쇠는 윗방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잤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자를 모르는 그의 순수한 물건이 빳빳이 일어나 바지가랑이를 쳐들고 있었다. 돌쇠의 코고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던 과부가 그것을 엿보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음심이 발동하게 되어 조용히 돌쇠의 바지를 내리고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덮어 씌워 꽂아 넣고는 진퇴를 계속하여 그 흥이 극도에 달하자 음수를 흠뻑 배설하고는 조용히 돌쇠의 바지를 도로 올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였다. 이튿날 저녁 과부가 다시 돌쇠를 보내주기를 청하자 이웃집 여인은 머슴 돌쇠를 불러서 뒷집 아씨댁에는 음식도 많고 그릇도 많고 옷도 많으니 내가 오늘 밤 또 그 집에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자 돌쇠가 마님, 싫습니다요. 그 집엔 그릇은 많이 있지만 요강이 없었습니다요. 아니, 그 부잣집에 요강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책망하자 돌쇠가 다시 말하길 요강이 없기 때문에 어제 밤에 아씨가 저의 바지를 내리고 제 물건에다 대고 오줌을 싸버려 다 젖었습니다요. 오늘 밤도 내 배 위에다 오줌을 누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대답하니 그 말에 괘씸한 마음이 든 이웃집 여인은 돌쇠 대신 늙은 행랑아범을 보내었다. 이에 과부가 행랑아범에게 아니, 늙은 행랑아범이 절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다시 가서 돌쇠를 데려와 주세요. 라고 하니 행랑아범이 웃으며 말하길 아씨, 내 요강은 젖어도 상관없으니 마음껏 누셔도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 명자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사내 춘복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며 관하로 찾아가는데 사또, 아무리 서방 없는 과부라고 이렇게 막대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최대감댁 머슴 춘복이라는 자가 어젯밤에 제 방으로 오더니 저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더냐?
그런 고얀 놈이 우리 고을에 있단 말인가? 내 그 자를 잡아들여 바로 문초하겠다. 그렇게 춘복이가 관아에 끌려오는데 그 과부가 한 말이 사실이더냐? 내가 아녀자에게 함부로 몹쓸 짓을 하였다는 게. 사또, 그럴 리가요.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아녀자에게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 과부가 외롭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더니 술을 먹여놓고 오히려 저를 범한 것입니다. 그걸 믿으란 말인가? 만일 꺼지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소인의 목을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춘복이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의 진정성이 보여 사또는 고민하다 두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그래, 그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자를 옥에 넣을까? 아님 합의를 하겠나?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요. 이자와 합의하겠습니다. 그래, 술에 취해 욕정을 못 이긴 점을 참작해 열량의 합의 보도록 하세. 네, 억울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때 열량의 귀가 쫑긋한 명자가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또. 셋네 집에서 한 번, 물레방아에서 한 번, 갈대밭에서 한 번, 그래서 총 30냥입니다. 하니 이에 사또가 이런 몹쓸 한 번은 당한 게 맞으나 세 번은 어찌 당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여봐라, 저 여인에게 곤장 20대를 내리거라. 이에 깜짝 놀란 명자가 둘러대는데 사또, 어젯밤 집에서는 이 사내에게, 물레방아에서는 덕쇠에게, 그리고 갈대밭은 저기 있는 포졸 삼식이에게 당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멍청한 아들을 둔 양반집에서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하는 수 없이 평민 며느리를 들이기로 결심했다. 이에 맹한 덕자는 예쁜 외모 덕에 양반가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허나 크게 차이 나는 집안으로 시집가는 딸이 그의 어미는 걱정이었는데 얘야, 시집가면 이 어미 말을 잘 기억하거라.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척. 그렇게 9년을 보내야 한다. 네, 엄니, 명심할게요. 그렇게 덕자는 시집을 가게 되었다. 아가, 오늘 제사 지내야 하니 아래 것들하고 준비 잘 하거라. 알았니? 응? 왜 말이 없니? 얘야, 저게 나를 물러보나? 내 말을 생까? 덕자는 어미가 했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서 말도 하지 않고 들은 채도 하지 않아 버렸다. 며느라, 내 팥죽이 먹고 싶구나. 칼칼하니 한 그릇 해오거라. 내 요리 솜씨 좀 보자꾸나. 왜 말이 없니?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속 터진다. 속 터져. 그렇게 시부모는 덕자가 정말 말을 못하는 줄 알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언제 손주가 생길까 하는 마음에 덕자의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방을 지나가는데 이것들이 손주는 언제 안겨주려고 그러는지 빨리 대를 이어야 할 텐데. 아잉, 간지러워요. 좋으면서 왜 그러시오? 이리 와보시오. 아이, 몰라, 부끄러워.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지? 또 까먹었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저 잡것이 말을 할 줄 알았네. 시부모를 가지고 놀아. 그런데 부인, 못 듣는 척, 말 못하는 척은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지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봉사 3년은 어려울 텐데 어찌 잘할 수 있겠어? 걱정 마세요.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으니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